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서의 반동 우파의 공세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원심화 경향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그 대통령들, 우파는 원래 부패한 세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법적인 거고, 좌파는 악의적인, 그러니까 언론과 법원의 악의적인 공세로 룰라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차베스 사망한 게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이제 브라질은 2000년대 룰라가 2번 하고, 지우마 호세프의 이제 정권 창출을 성공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지우마 호세프가 재선에 성공한 시점에서는 이제 PT의 이제 노동자 당행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들이 이제 시작된 시점이 2013년 6월 사태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투쟁이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룰라 정부의 이제 경찰이 탄압을 하면서 최루탄을 난사하고, 그러니까 최루탄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시위대가 식초로 최루탄을 갖다 완화하는, 그래서 식초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지금 호세프가 재선됐지만 결국 탄핵까지 가는. 스타트는 그것이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자이르 보르소나로까지 이어지는 또 이제 이 반피티 정서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 이제 좌파 정권들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위기의 시대가 왔었다. 그래서 이때 다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게 이제 3단계 2차 핑크타이드인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제 1차 핑크타이드가 쭉 퍼져나가면서, 핑크타이드의 이제 외부라고 제가 말을 붙였었는데,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각각 다른 이유로, 멕시코는 원래 이제 사이클이 브라질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혁명당이 사실은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정권을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파 정권이 연이어 창출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좌파가 다시 재구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지연된 민주화, 지연된 좌파 정권인데, 어쨌든 후발에 속하는 멕시코에서 드디어 이제 좌파 정권이 탄생하고요. 근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약 70년간의 내전해서 주 3대 반정부 게릴라 군들이 이제 활약했던데, 차례대로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체제 내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군사화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좌파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구스타보 페트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AML로 약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 칠레 이제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가브리엘 보리치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칠레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사회당 중심에서 사회당의 타협 체제에 대해서 저항한 학생운동. 그래서 학생운동은 주가 고등학생입니다. 2009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는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이제 빈약한 상태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투쟁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1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부가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2018년대 청년이었던 가브리엘 보리치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레는 좌파가 쭉 잡아왔다가 이제 잠깐
그 피네라 정권에 의해서 이제 우파가 됐지만 다시 좌파로 뒤집었던 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그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쿠데타를 다음에 이제 선거로 다시 뒤집는, 약간 뭐 스케일이나 스타일이 좀 틀리긴 하지만 2002년 베네수엘라의 역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 좌파의 저력을 보여줬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말에서부터 202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다시 좌파가 우세해지는 2차 핑크 타이드의 이제 시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5년에 상황은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됐다. 그러니까 핑크타이드는 98년 차베스가 대선에 승리하는 때부터 2015년 정도. 근데 이제 보수 반동기는 브라질에서 이제 극우라고서 보소나루, 아르헨티나 마크리, 칠레 피네라, 에콰도르 모레노, 다음에 라소인데, 레닌 모레노는 이제 라팔 코레의 동료였는데 집권한 이후에 공식 거꾸로 시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있었고, 20년대 후반에 2010년대 후반에 이런 보수의 복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에 다시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룰라 3기, 콜롬비아, 온두라스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초의 좌파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좌파 다시 복귀한 거고, 볼리비아는 쿠데타를 이겨낸 거고, 칠레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이 좌파 내에서 새로운 좌파였던 거고, 브라질 룰라가 어떤 겪은 끝에 3기로 된 거고, 콜롬비아는 내전의 역사를 뚫고 다시, 그다음에 온두라스는 2009년 쿠데타 12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사실 이제 신좌파는 보리치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좌파 세대들은 기후위기라든지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체보다는 자원민주주의보다는 더 이제 확장된 면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른 정부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약 25년 걸쳐서 이런, 그러니까 업과 다운, 다시 업, 다운,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권을 빼앗긴 우파는 2002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형태로 공세를 펼쳤고요. 20세기에 이제 무장투쟁을 둘러싼 양극화라 그러면 21세기에도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전혀 온건화된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강도의 정치적 양극화, 우파의 아주 극렬한 저항, 좌파 정부에 대한 저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파의 공세는 크게 몇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골적으로 쿠데타, 베네수엘라 2002년, 온두라스 2009년, 파라과이 2012년, 볼리비아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했을 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가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남미에서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거의 쿠데타와 다름없는 탄핵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선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그다음에 여기 하베르 밀레이, 칠레 피네라, 브라질의 이제 보스나루 등등등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근데 이게 선거가 같이 공정한 선거를 해서 표로 이겼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유당으로 공세가 이제 동반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사법공세, 로페어라고 그러는데 법률 전쟁인 거죠. 그 룰라 같은 경우
사실 그러니까 꼬투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룰라 개인이 그렇게 부패한 정치가 보기 힘든데 엮어서 이제 구속시켰던 거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도 이제 당하고 있는 거고요. 에콰도르의 이제 라파엘 코레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엄청난 법률적 공세. 근데 이거는 이제 보수적 과도 세력 플러스 종교계, 언론계, 사법계들의 이제 공조를 통해서 좌파 정부에 대한 공세가 이제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핑크타이드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차베스 프로젝트가 반신자유주의 투쟁, 대중투쟁의 배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무장투쟁의 레드타이드를 이제 배경으로 돼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선거의 장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글로벌 지형에서 보자면 미국의 뒷마당에서 반신자유주의, 반미 반제국주의의 대륙으로 이제 바뀐 거죠, 남미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남미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이나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고 다양한 투쟁의 백화점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식의 어떤 노동운동 중심이 아니라,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농민운동, 원주민운동,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투쟁들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이걸 갖다 이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는 것이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 계급투쟁과 좌파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동시에 약점, 특성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들은 이제 좌파 정권이 수립하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정권 내로 상당히 많이 이제 포섭이 돼 들어가죠. 그래서 활동가들이 다 이제 양복 입고 장관이 되거나 기관장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이런 거. 그러면서 사회운동에, 그러니까 좌파의 집권을 갖다 가능하게 했던 투쟁들이 이끌었던 사회운동, 민중운동의 공백.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창조 긴장들이 서로 상호 심화, 좌파 정부가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대중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사실은 이제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연 기존 복지 담론, 공공성 담론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경제투가 구축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취약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이제 이 25년을 거치면서 일종의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좌파가 되면, 우파가 되면 신자유주의 기조가 쫙 밀고 들어오고, 그걸 갖다 좌파가 뒤집으면 공공성 담론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좀 세계화의 위기 또는 등등등 속에서 앞으로의 세계가 민중의 입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민중들이 원하는 방향의 이제 그걸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이제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가, 또는 이 좌파 정권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이제 핑크타이드가 현재 이제는 보통 좌파 정권들이 이제 일국적으로 이제 정권 형성만 이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에서도 차베스의 중립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선거가 한 나라의 독립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남미는 이제 아시아하고 좀 다르죠.
또 유럽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핑크타이드가 이제 일국 차원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 차원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초국적 동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는 이제 신자주의 위기 자체가, 신자주의 폐해 위기가 동시적으로 벌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전략이 초국경적으로 학습된 거죠. 선거 정치도 이제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확산 메커니즘은 정치적 전염이라고 하는데, 뭐 정치적 확산이죠. 선거 승리가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2002년 룰라가 승리할 때, 룰라 당시에 선거 직전까지도 룰라가 이길 거라고 확신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전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전염 효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론의 공명, 그러니까 문제 제기나 이제 대안의 제기가 대륙 전체로 이제 공유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조건에 따른 이제 공유하는 요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미에 이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외교 제도적 네트워크들이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와 동시에 역진의 동학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핑크타이드에 맞선다. 안티 핑크타이드 역시, 우파 역시 초국경화하면서 정책을 학습을 하고 그들의 연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미국도 역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초국적 차원에서의 계급투쟁, 정치투쟁들을 통해서 상호학습 그리고 상호국제연대의 이제 그 국제연계의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압박 속에서 사실은 이제 2차 핑크타이드는 정권 창출이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핑크타이드를 살려냈지만 상당히 이제 탈급진화된 1차,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차 핑크타이드에서의 급진 3축, 급진파 3축이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변형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핑크타이드, 2차 핑크타이드 정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핑크타이드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안팎으로 아래로부터 안팎으로 작동하는 이런 메커니즘, 그 동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별로 이제 시도되지 않은 건데 제가 이제 챗GPT를 좀 고문해서 흔히 20세기 좌파 그래서 유럽 삼인주의의 집권인데 그들과 이제 핑크타이드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 삼인주의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적 유럽 중심적 사고에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뭐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의회 중심, 제도 중심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정권 정치 불안정이 키워드잖아요. 정치 불안정, 쿠데타, 정권 교체, 예상치 못한 정권 교체 등등등 해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근데 이제 20세기에는 그 좌파 집권한 사례가 없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라틴 아메리카 핑크타이드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정권에 접근하는 이제 힘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기원이라든지 기업적 기반이라든지 정책 방향, 국가와 시장과 관계, 권력 구조에서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에 이제 가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노동조합 정당 중심이라면 여기는 남미는 이제 사회운동, 민족운동, 정당 그리고 정당 체제가 이제 유럽과는 좀 다르죠. 양상이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의 운동과 투쟁 역사들이 독자적인 동학과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을 뒤따라가는 형태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그 동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어가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제연대, 국제주의에서도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좀 물론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임명주의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유럽 삼인주의가 이해하기에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포퓰리즘과 개량주의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지만 조건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일, 프랑스, 독일 3인당이라든지 프랑스 4인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상당한 위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바뀌는 그런 위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은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도자 중심의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브라질 페테라든지 볼리비아, 마스, 베네수엘라, PSB. 근데 이제 이 조직들은 역동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화라든지 조직으로서 공고화 부분들은 또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점들이 있다. 반면에 또 동시에 그런 안정감은 없어도 끊임없이 그 대중 투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창의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핑크타이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변혁적 급진적 경향부터 온건한 개량주의적 경향까지가 이제 그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럽식의 이제 좀 깔끔한 그 스펙트럼으로 정리하기 좀 힘든 그런 양상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흥미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론 그러면 유럽의 삼인주의나 공산주의에 근거해서 이제 규정하는데, 그것에서의 이제 그 후발 케이스 또는 예외로 보는 거에서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접근들을 핑크타이드에 대해서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운동과 그들의 이제 조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중심부가 약화됐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국 중심부에서 밀어붙인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 50년이 파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일국 체제는 이미 이제 붕괴하고 다국화인데 이제 그것이 어떤 질서이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갖다가 이제 제3세계로 불렀는데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브릭스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은 중심 주변의 역학들이 이제 새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그 투쟁과 운동의 희망은 사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버전의 이제 21세기 사회주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대륙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운동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브라질 노동자당의 사례를
사례를 이제 담고 싶어 했던 좌파 세력이 있었죠. 민주노동당. 근데 이제 사실은 전혀 다른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한국 운동권이나 학술 지정에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역학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3년에 민주노총 그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놓은 라틴 아메리카 핑크타이드에 대해서 민주노총 교육 연구원에서 냈으니까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 관심을 가지라고 책을 냈었는데 제가 2년 지나서 처음 발견한 걸 보니까 전혀 그 일반 노동자나 노동조합들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그냥 툭 던져진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역학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아주 좀 실망스러운 그런 저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21세기 국제 정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 내용은 일단 마치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발표문은 거의 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책자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에콰도르 같은 경우 아까 대선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 그러면 저 라파엘 코레아 정부부터 레닌 모레노 정부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노보아까지의 이제 흐름 그다음 각각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챗GPT를 갖다가 제가 고문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이고 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제 상세히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사실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에콰도르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만 문제 제기하고 국외에서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미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그 AI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편파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싸웠는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그 배경을 사실은 뭐 제가 간단하게 한 구절 뭐 한 줄로 쓰는 부분들도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는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거의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같은 목차로 진행돼 있으니까 배경들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발표도 마치겠고 질문이나 토론 시간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